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6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박수 칠 분위기가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 축덕수덕. 추갈못 하성명입니다. 오늘은 뭐 사과할 거 없죠? 다행히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아, 다 사과 예고제. 선배님 자녀도 그럼 지금 학교 안 가나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안 가겠죠. 가나요? 네. 아, 서울시가 어린이집. 어제자로 다 2주간 휴원 명령을 내려서 네. 그렇군요. 오랜만에 사과할 게 없는 방송. 근데 사과할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저주받은 타이밍.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는 기성용 선수 얘기하다가 중간에 결정됐잖아요. 네. 그리고 2주 전에. 네, 2주 전에 2주 그랬고 전에. 아, 네. 지난주에는 2주 전에 그랬고 지난주에는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만 네. 잘 넣으면 시즌 뭐 30골도 넣겠다 이랬는데 네. 허허. 항상 저희 녹음이 끝난 다음에 그게 벌어지는 전해져가지고 일들이라서. 네. 참 저도 예. 저주받은 타이밍에 좀 한숨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좀 혼내실 줄 알았는데 잘 모르고 그래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손흥민이 다친 사실을 알고 이 방송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다는 분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약간 불안한 타이밍이 하나 있긴 있죠. 이따가 좀 이따 얘기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댓글 소통 중에서 네. 제로니모님이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과해야 되나요? 저는 독일이 아니라 전남 여수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셨는데, 여수에 계신 분을 독일까지 보내버리셨어. 앞이 GER이라 네. 그리고 독일 관련된 댓글을 네. 두신 분이 몇 번 예전에 있었어요. 그 독일 미넨 분데 장갑판. 네 그거 얘기하면서 어, 익명으로 맞아, 보내주신 알리안츠 분이 스타디움 얘기하고 이랬던 네. 분이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GER로 닉네임이 시작하셔가지고 젊은이 젊은인가 봐요. 젊은이. 여수에서 저머니가 아니고 젊은이셨구나. 아, 그렇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분이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수술한다는 기사를 떴는데 참 부상으로 풀타임 뛰는 거 보니까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네. 하시면서 시즌 아웃이 아닐까 싶은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오호.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 받아야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경섭님이 오랜만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애청자입니다.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이 올 시즌을 끝으로 연고지를 상주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 재창단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김천과 구미가 후보라네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상주 상무는 10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도 연고 이전으로 재창단되기 때문에 K리그2로 강등되고 K리그1의 11위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 12위 팀은 강등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상주가 10위를 하고 11위를 광주, 12위를 부산이 하게 되면 10위 상주와 12위 부산은 자동 강등되고 11위 광주는 K리그2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광주와 부산 팬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까지 덧붙이셨고요. 이 경우 K리그2에서 5위까지 플레이오프를 하고 K리그2에서 1위와 2위 팀이 자동 승격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도 연결이 되는 거라. 네, 같이 읽을게요. 네, 만약 상주 상무가 K리그1에서 11위를 하면 K리그1의 12위 팀만 강등되고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승자가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승격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현재 시스템은 그러니까 12위가 강등이 되고 네. 11위 팀은 K리그2 K리그2의 플레이오프 2위 승자. 팀강. 아니요. 아니요. 플레이오프 승자팀. 플레이오프 승자팀. 플레이오프 맞다. 승자 네. K리그2의 1위 팀은 자동 승격이 되는 거고 이런 네. 시스템인데 만약 상무가 그러니까 연고지를 옮겨가지고 새로 재창단을 하게 되면 네. K리그2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 더 비는데 이것이 이 한 자리가 어떻게? K리그1한테 유리하게 가느냐 K리그2한테 유리하게 가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주와 부산을 예로 든 거는 승격팀이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시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모든 게 성립이 되려면은 일단은 상주와 국군체육부대 상무가 올 시즌 끝으로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연맹의 권고 사항이에요. 2011년 상주가 이제 상무와 협약을 해서 연고지를 했죠. 지금 이제 10시즌째 치르고 있는 건데 원래 당시에 이제 상무와 만났을 때 연맹의 조건은 몇 년 동안 이 구단 상무 구단을 운영한 다음에 상주 상무를 운영한 다음에 시민 구단 창단이 조건이었어요. 그게 이제 한 2018년 정도부터 연맹에서 계속 상주에다 요구를 합니다. 빨리 창단해라. 그리고 올 시즌 끝으로 이제 상무와 또 결별하고 시민 구단을 창단해라.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요 상주시의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6월 30일 날까지 이제 창단 신청을 해야 돼요. 6월 30일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상주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하겠다라고 하면은 상무와 결별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때 이사회가 열려서 이 방안을 논의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 어떤 결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일단 상주가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한다고 하면 상주가 재창단하는 거기 때문에 상주는 당연히 K리그2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상무가 김천이나 구미로 간다고 하잖아요. 구미 출신이잖아요. 네, 저 구미 출신이죠. 그러니까 구미 전문가도 계신데 전문가 있어? 상무라는 팀이 일단 K리그에서 잔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옮기는 구미 상무가 되든 뭐 네. 어디 상무가 되든 그 팀은 K리그 1에 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상주 FC, 뭐 상주 시민구단이 창단하면은 당연히 2부 리그부터 시작합니다. 전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전례가 안산 그리너스가 이제 창단할 경우 2부 리그부터 시작하고 뭐 네. TMI 드리면은 2부 리그 가입금이 5억 원, 1부 리그는 10억 원인데 상주는 2011년도에 1부 리그로 시작했기 때문에 10억 원을 당시 냈기 때문에 2부 리그로 가도 돈을 안 내요. 그리고 상무가 이제 새로운 연고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김천 구미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연맹이라든가 국군체육부대에 저 연고지 하고 싶다라고 좀 관심을 보이는 데가 경기도권의 팀도 있고 시도 있고 딴 데 한 복수의 시가 있다고 해요. 인기가 좀 많네요. 그래서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없는데 제가 만약에 상무가 이제 뭐 다른 도시랑 해서 새로운 이 구단이 된다라고 해도 그 팀도 2부 리그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이경선님이 질문한 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한 자리가 비는 거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이런 예시를 통해서 말했다시피 뭐 1.5팀 승격, 2.5팀 승격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이제 상주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한다는 전제 하에 결정이 돼야 이사회 열리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상주시 창단 과정이 뭐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결정적인 건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무산될 경우에는 상주와 상무가 뭐 계속 결별을 연맹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더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상주하겠구나 상주에. 상주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무가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에 제가 그렇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 한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상주에 와서 지금 이제 10시즌째 있는데 예전에는 2년 단위로 연고 협약을 했어요. 상주시, 상무, 국군체육부대 상무,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 3자 협약으로 2년씩 계약을 연장하다가 이제 2016년 정도부터 1년씩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요. 빨리 시민구단 창단해라. 이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 이 결정에 따라서 올 시즌이 끝나고 아니면 6월 30일 이후에 창단 신청 안 하면은 3자 협약에 의해서 연맹이 안 해버리면 상주와 상무가 또 갈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결별을 거죠. 할 수도 있겠네요. 창단을 못 하더라도 결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 케이스인 거죠. 창단 못하고 결별되면 상주시는 축구단도 없고 그렇죠. 상무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상주 상무가 한 시즌 더 갈 가능성도 있고 아직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연맹에서는 왜 이렇게 상주랑 상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원래 이제 구단 창단 시민구단 창단을 위해서 이 상무구단을 잠시 그 지역에 빌려준다는 축구붐을 개념인 거죠.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팬덤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무팀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상무 선수들이 어차피 이제 지나가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물론 그 시에 이제 축구 붐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론트의 구단 운영 철학 능력 이런 것들 좀 경험을 쌓게 해주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시스템. 10년이면 할 연맹 만큼 입장에서는 했다. 한 만큼 했다 충분하다 빨리 헤어져라. 이게 차차 2018년부터 지원해주는. 그렇죠. 좀 그런 이렇게
그 종용을 했던 거고. 상주가 굉장히 홍보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군인 팀인데도 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상주 상무의 2011년 개막전을 취재해 갔었는데 당시에 되게 뭐 지역 비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되게 신선했던 게 사과하겠네 다음 주에. 하세요 계속. 네. 선사과 아니, 후발 상주시의 특징을 잘 살린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홈 개막전에 앞에 소. 시장처럼 꾸려서 한우를 잡아가지고 시식 무료 시식을 다 해주고 우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역 비하요 이게? 좋은 거 아니, 아니에요? 혹시나 아니 그 비싼 한우를 이 다음 멘트죠. 네. 그 경품으로 걸린 게 뭐냐면 농기계와 한우. 아니 우와. 소가 농기계? 경품이었어요. 살아있는 소가 경기장 안에 있었어요. 예전에 아 그럼 경품 씨름 당첨되면 대회 소 같은 거 가져가요? 네, 소를 가져가고 농기계가 경품 당첨을 가져가고. 이게 제가 혹시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게 왜 뭐가 우습냐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런데 신선하긴 그런 건 하죠. 절대 아니고 네. 예,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신선한 예전에 경품이었다. 두산 여자 골프 KLPGA 두산 매치 플레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때 그 우승 상품이 뭐였냐면 트랙터였어요. 트랙터.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네. 중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그 부상으로 걸었는데 박인비 선수가 우승을 해서 그 트랙터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그게 좀 되게 좀 웃기긴 했는데 박인비 선배는 인비 선배. 아 트랙터를 가지면 이렇게 선배처럼 느껴지지 이러면서 박인비 선수가 그때 박인비 할아버지께서 그 농업을 하시는데 할아버지한테 선물 드리면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정말 좋아했던 그나마 기억이 나요. 주변에 울산현대도 그 경기장 그때 가 보니까 앞에 무슨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철강 크레인 경기장 앞에 네, 경기장 앞에 그런 조그마한 뭐 트랙터 말고 야 이렇게 구삭기? 그런 기계 있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주시은의 포크레인, 몸으로 말해요. 포크레인? 네, 그런 비슷한 게 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그 스피드 퀴즈 같았어 지금 방금. 마스코트가 사진 찍고 어. 그리고 조그만한 거 주고요 모형으로. 그래서 아. 제가 이거 뭐 경품 당첨되면 이거 주는 거냐고 했더니 거기는 안 준다고. 아쉽. 그랬군요. 네. 네, 울산 현대 중공업이어가지고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런 대회라든가 그 스폰하는 기업들은 네. 아 그렇군요. 상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네. 2020년이 되겠네요. 그 유니폼도 바뀔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6월 말이니까 상주가 7월 또 이번에 선수 영입을 아주 쏠쏠하게 잘해가지고. 스타 플레이어들 많이 네. 모아서 영입을 했다고 하기는 좀 민망하긴 어쨌든 영입한 거죠. 영입한 네. 거지. 지원 받아서 뽑은 거니까 그쵸.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니까. 빡세죠. 네. 올해 꽤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그쵸. 스쿼드를 갖게 됐는데 마지막 불꽃이 될지 상주에서.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TMI 하나 드리면 상주 선수들은 다 임대 신분이에요. 원소속 구단에서 잠시 임대로 아. 임대 이적이에요. 임대이죠. 임대 영입으로 아니 끝나면 다시 돌아가니까. 원소팀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료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네, 권호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국가대표팀 전용 훈련센터인 파주 NFC는 만들어질 때 파주시에서 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그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 등은 축구협회에 돈으로 지은 후 그 이후 토지에 대한 무상 임대에 대한 대가는 협회 돈으로 지은 건물을 파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파주 NFC는 축구협회의 재산이 아니라 파주시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짓는 천안축구종합센터는 또 기부 체납의 형태로 천안시 재산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영구히 축협의 재산이 되는 걸로 계약을 했나요? 그리고 앞으로 파주 NFC는 파주시의 임대가 끝나면 어떻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천안축구종합센터에 이은 세컨드 국가대표 훈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축구 훈련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개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질문 3개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씩. 거 네, 첫 네. 번째 질문이 5개예요. 물음표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네, 물음표가 5개예요. 네네네. 일단 파주 NFC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부 체납 형태였죠. 네. 파주시에서 토지를 이제 제공받아서 그 위에 이제 축구장이라든가 건물들을 축구협회의 돈으로 세워서 20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파주시에 이제 다시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 체납 형식이었는데 2023년까지가 만료예요. 기간이.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천안 축구센터, 천안 NFC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 파주 같은 경우 지금 그 부지랑 그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축구협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요.
축구협회는 이제 더 이상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건 파주시의 결정이에요. 그래, 파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까지는 아직 뭐 취재하진 않아서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천안 NFC라고 표현을 할게요. 천안은 기부 체납 형태가 아닙니다. 오. 축구협회가 그 부지를 산 겁니다. 오. 네. 근데 뭐 100% 다 산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천안시에서 조금 부지를 제공해 준 것도 있고 대부분의 부지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기부 체납 다시 뭐 반납할 필요 없고 영구적으로 이제 축구협회 자산으로 활용될 천안시에서 얼마를 투자하죠? 그럼 여기다가 그런 건 없나요? 기사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싸게 좀 팔아주거나 그랬을 것 같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나는 천안시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 오라고 그랬지 않았나요? 막 왜냐하면 문서 열어달라고. 각 지역 이게 약간 좀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서로 선택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지원 유치. 공약을 하고 막 이랬거든. 그런 근데 형식이죠. 토지를 이제 아주 싸게 주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천안시가 이거 빨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일단 시장의 임기가 다 돼서 선거를 해서 만약에 다른 정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시의회라든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네 그런 얘기도 들리죠. 뭘 알아본 거죠? 준비하는 거 하면 또 사가야 되니까. 축협의 재산이 될 거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나저나 파주 NFC는 좀 그러면 저걸 어떻게 그니까요. 할까요? 아깝긴 하죠. 저 시설이. 네. 잔디 견학 시스템으로 가야 돼. 박물관 안가 세우고. 견학하기에는 볼 게 너무 없고요. 없어. 거기 진짜 생각보다. 네, 그냥 그렇다고 다른 거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아깝고. 파주에 있는 거랑 천안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규모가 한 어느 정도가 날까요? 그게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네. 아. 자, 질문 읽을게요. 그리고 파주 NFC에서 남녀 A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의 훈련 말고도 지도자 교육, 심판 교육, 대회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바람에 포화 상태라서 제2의 NFC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축구 종합센터가 새로 생긴 것일 테고요. 근데 파주 NFC는 잔디면도 7개인데 그 정도로 포화 상태일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대표팀 심판 교육, 지도자 교육, 대회 등의 스케줄로 인해 365일 연중 무휴의 상태일 정도로 쉴 틈 없이 운영되나요? 궁금합니다. 포화 상태가 맞는데요. 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잔디가 포화 상태라기보다 기반 시설, 숙소, 식당 이런 게 포화 상태예요. 작죠. 네. 네, 작아요. 그게 현재는 A 대표팀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한 개 팀밖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예요. 파주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새 워낙 대회가 많은 기간에는 연령별 대표팀도 많고 A 대표팀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파주 NFC에서 이제 거기서 숙소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주변에 뭐 가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모텔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축구협회에서 그 모텔을 빌려서 선수단 숙소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포화 상태일 경우. 러브 호텔이던데. 그래요? 네, 뭐 무인텔도 있고 막 모텔이에요? 거기에 왜 그런 게 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수들은 좀 이렇게 썩 그렇죠. 내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에 조명도 좀 그냥 많이 그렇지 가보셨나 않겠어요? 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썩 내키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그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이 그 숙소에서 머물다가 이제 파주 NFC로 오는 걸 봤는데 그 뒤에 후문 쪽으로 가면은 언덕을 한참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그 모텔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훈련 준비해가지고 축구화 손에 들고 이러고 걸어 내려와서 훈련하고 또 걸어 올라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민망하네. 제가 지난주에 파주 NFC 옆에서 밥 먹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모텔이? 예. 아. 그리고 희한하게 차들도 되게 많아요. 그 길가에 맞아요, 주말에 많이. 갔었는데 제가 아울렛 가느라고 좀 그쪽을 들렸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유동 인구가 꽤 있었던 것 때문에 좀 놀랐죠. 식당도 굉장히 맞아요. 큰 것들이 많고 맞아요. 맛집도 많아요 거기. 저도 처음 여기 인터뷰하러 갔을 때 가면서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이러면서 갔는데 놀랍죠. 좀 생뚱맞지 않아요? 네,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뭔가 허허불판에 이렇게 막 몰려 있는. 조만간 우리 질문으로 올라올 것 같아. 그게 왜 많아요? 사진 누가 제보 취재를 어디를 어디다 취재해야 취재해야 되죠? 해요? 파주시에? 시에 취재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많이 놀러 오겠죠. 업주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왜 여기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뭐 뽕 작가가 궁금했던 거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되냐 네. 그 얘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그 7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파주 NFC에
이것도 7면이 맞아요. 천연이 6개에 인조가 하나, 뭐 풋살장 따로 있고 하는데 협회 설명 들어보니까 7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365일 다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잔디가 다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며칠 거기서 훈련하면은 또 며칠 쉬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잔디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맞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파주에 잔디가 7면이나 있나요? 네네. 네. 하이브리드 잔디 지난주에 좀 네, 잠깐 오래 걸리고 그 있다고 건물 했는데 앞에 2개 붙어 있고 또 어디 있죠? 그 그 밑에 아래 3단으로 2개 있고. 예, 밑에 2개 있고 네. 저쪽 정문 쪽 아. 가가지고 오른쪽에 한 3개 더 있고 거기 이름이 다 있는데. 아, 예, 청룡 거기는- 백호 네, 막 목장에서 이름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이 저희는 이제 항상 건물 앞에서 네, 앞에서만 앞에서만 한다. 하니까 그런 거고. 저는 4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연령별 대표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저 옆으로 아. 가고 예, 저같이 거기- 안 가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거기 모르겠어요.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 7면이 있다는 안내판. 거를 아. 오늘 알았네요. 거기 이제 풋살장이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죠. 실내. 그렇게 그래서 정문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양쪽에 쭉쭉쭉 잔디 있던데요. 아. 네. 제 기억으로 2014년 저기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 행사를 거기 풋살장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선수도 명단 네. 발표를 거기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최종 확정은 아닌데 천안 상태를 살펴보면은 10개의 천연 잔디가 있습니다. 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형 스타디움이 포함돼요. 아 오. 맞아 관중석이 있는 관중석이 있는 소형 스타디움이 그러면 하나 이제 있어요. 오픈 트레이닝 같은 거 그렇게 그거 할 수- 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좋죠. 거기서 네. 했죠. 그 다음에 2개면에 인조 잔디가 있고 음. 그다음에 실내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그 잔디로는 충분히 이제 대표팀을 다 연령별 대표팀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태고 숙소 같은 경우도 아까 파주 같은 경우는 A 대표팀 들어오면 한 개 팀의 여유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A 대표팀 포함 3팀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오, 와,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구경. 처음에 가게. 파주 NFC 지었을 때도 건물이 너무 작다고는 네. 얘기했어요. 숙소가 너무 네, 작다. 막 되게 작아. 제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일본 준비 상황 취재하느라고 제이빌리지를 갔었거든요. 요새 뭐 후쿠시마에 있는데 후쿠시마 그 원전 때문에 시끌시끌한 거기 그쪽인데 그때 봤을 때 건물이 굉장히 좀 호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한 4, 5층 정도 되는 누수 건물이 호스텔 같은. 예,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파주는. 아, 당시에도 약간- 작다고 그랬습니다. 약간 네. 수련한. 아니 이 건물 숙소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 있어. 저는 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연령대 대표팀 이런 것도 더 활성화되고 많이 생기면서 음. 이게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음. 당시에도 작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나 보네요. 당시에도 작았는데 이제 연령별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 남녀 다 합치면 10몇 개 팀 돼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골든 에이지까지 합니다. 축구협회에서. 아. 골든 에이지 또 파주에 사다 보면 선수들도 진짜 머물러야 모자라겠다. 되고 정말 팀이 많아져. 그러면서 더 이제 숙소가 작다, 너무 규모가 작다,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한 가지는 또 20년 됐잖아요. 정말 노후화됐대요. 안에 그렇죠. 선수들의 방이 노후화돼서 바꿀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상주 상무가 파주랑 계약을 해도 괜찮겠네요. 파주에 가서 딱 훈련소 세우면은 파주 잔디도 상무로. 있고. 네. 파주 상무가 파주 상무. 아니고 파주 상무. 군부대 가깝고 네, 군부대도 가깝고. 북한도 가깝고. 네.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 있죠? 세 번째 질문 아, 여담이네요. 네 할까요? 네. 여담으로 하는 질문인데요. 파주 NFC가 생기기 전인 대표팀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팀이 여관을 숙소로 잡았는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혈기왕성한 젊은 선수들이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이거 없었다거나. 지금 얼마 전 얘기 아니에요? 혹시? 연령별 대표팀 아닌가요? 그러게요. 어린 선수들. 아유 민망해. 네, 훈련할 때도 태릉 선수촌, 잠실 경기장, 육사구장 등을 떠돌면서 훈련한다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그때 그 시절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주영민 기자님의 라떼는 말이야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던 게 이제 제가 96년도 입사인데 스포츠에는 98년에 왔고요. 그러니까 98년부터 99년, 2002년 월드컵 앞두고부터 취재를 했는데 그때는 훈련을 그 미사리 구장에서 했습니다. 그 미사리 그게 아마 국가대표 전용 훈련장으로 처음 생긴 게 미사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성윤 기자는 미사리 구장 취재를 해봤나요? 아니요. 아, 안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대표팀이 모이면 그 타워 호텔이라고 지금 남산 반야트리. 지금의 반얀트리죠. 응. 타워 호텔에 항상 모입니다. 네. 그럼 타워 호텔에 모여서 거기서 숙소를 잡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미사리로 가서 지금은 이제 뭐 선수단이 소집이 되면 그 앞에서 전부 이제 취재를 허락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타워 호텔에 모이면은 타워 호텔은 안 가요. 뭐 취재할 것도 없고 거기에
그래서 그 호텔은 안 가고 이제 미사리 훈련장에 가서 훈련했습니다. 히딩크 감독도 거기서 했고요. 근데 왜 숙소는 여기 남산에 있는 쪽에 있고 음. 연습을 미사리까지 가서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 얘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는 여기 태릉 선수촌 말씀을 하셨는데 80년대까지는 태릉 선수촌에서 했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모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장현수 선수가 그 영구 제명됐을 때 그 예전에 태릉 선수촌에서 있었던 역대급 사건이 한번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의 영구 제명 이전에 최고의 징계가 어떤 거였냐면 태릉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는 적이 있어요. 선수 5명이. 그것도 아주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게 1983년에 이제 박종환 감독이 멕시코 청소년 선수권에서 4강 신화를 이룬 다음에 국가대표팀을 맡습니다. 그때 국가대표팀이 이제 84년 LA 올림픽을 준비하던 대표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올림픽에도 나이 제한이 없을 때였으니까 A 대표팀이 나갔어요. 그래서 LA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이었는데 태릉 선수촌에 모였죠. 이제 박종환 감독이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조집니다. 무조건 조집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게 살기 위해서 도망간 무조건 조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20세 이하 선수들은 그냥 감독님이 무서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많이 때리기도 그쵸. 하고 뭐 단체 기합 같은 것도 많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선수들은 그걸 꾹 참고 이겨내서 신화를 이뤘지만 그 당시 최순호, 제 기억에 최순호, 이태호, 변병준 아니지 그 전 세대지. 뭐 한 5명 정도 굉장히 최인영 골키퍼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 선수 5명이 태릉 선수촌을 이탈해 버려요. 나 못하겠다. 난리가 났었죠 그때. 난리가 났는데 그때 여론은 어땠냐면 그때 전 신문 본 기억도 좀 나는데 그때 여론이 대부분 그때는 좀 이제 맞고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 참는 게 선수냐. 쟤들이 좀 스타 플레이어 되더니 배가 불렀구나. 이런 의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박종환 감독의 지도 스타일에 대한 문제점이 그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강압적이고 뭐 약간 투지만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 박종환 감독님 뭐 그 이후에도 프로팀에서도 뭐 많은 일화에도 계셨구나. 많은 일화를 남기시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 젊으셨으니까 워낙 또 혈기왕성했던 시절이라 좀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태릉 선수촌에 있던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88 올림픽 때 잠실 주경기장이 완공이 되면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훈련을 했죠. 또 잠실 주경기장 앞에 보조구장도 그때 있었고 그래서 대표팀이 모이면 제가 옛날 그 취재 화면들을 보니까 대표팀이 모이면 이제 잠실 축구장에서 모여서 훈련하고 단체 사진을 찍어요. 우리 졸업 사진 찍듯이 이게 층 쌓아가지고. 왜요? 일단 그때가 94년 미국 월드컵 앞두고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월드컵에 나가는 대표단이다 해가지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2020 시즌을 함께하는 팀 해갖고 매년 찍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도 그 매번 대회 나갈 때마다 모이면 포토데이를 항상 하죠.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공항에서 많이 본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런 비슷한 사진이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요새 기준으로 하면은 잔디에 의자 깔아놓고 의자 깔아놓고 계단 깔아서 3열로 해서 이제 코칭 스태프 가운데 앉고 그 약간 증명사진 찍듯이 딱딱하게 앉아서 그렇죠. 이렇게 딱 찍는 거. 그렇지, 그걸 미사리에서 했었던 거죠 예전에. 미사리에서 꽤 오래 했어요. 미사리에서 하다가 파주 생기기 전까지는 미사리에서만 했죠. 그런 이제 대표팀 연도별로 이렇게 대회 나갈 때마다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 파주 NFC에 다 전시돼 있어요. 기자실 앞에 가보면 벽에 다 전시돼 있어요. 그건 못 봤어요. 아무튼 뭐 그런 역사들이 있고 제가 혹시 뭐 그래서 과거 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지. 근데 아마 여관에서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혈기왕성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그 방음 시설이 뭐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이건 아마 뭐 서울에서는 숙소가 있었으니까 지방의 경우 좀 해당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 지금은 좀 낮긴 하겠지만 제가 초창기 한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관에서 다 잤어요. 그래서 지방 가면 뭐 그 역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 종목들
그런 종목들 선수들은 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야구가 제일 좋았죠. 시작부터 프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야구가 가장 그 인프라가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했고, 축구도 사실 파주 NFC 생기기 전까지는 2002년 월드컵을 거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을 많이 겪었고, 제가 보니까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때가 우리 전쟁 끝나고 바로 참가한 월드컵이잖아요. 전쟁. 첫 번째 월드컵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스위스를 갔나 찾아봤더니 미국 공군기를 타고, 그것도 한 대에 다 못 타니까 시차를 두고 출발을 해서 6일이 걸렸대요. 다 모이는데. 모이는 데만. 다 모이는데. 그래서 6일이 걸려가지고 스위스 그때 쥐리히에 모였는데 경기 하루 전날 저녁에 도착을 했대요. 참가하는데 아니, 의의를 배 두는 타고 건가? 비행기 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배 타고 온 사람도 있었나 모르겠네. 아니 중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배 타고 갔다 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공군기로 하여튼 네, 출발을 해가지고 6일이 걸려서 도착을 해서 여기저기 경유를 해서 6일이 걸려서 도착을 해서 컨디션 관리 하나도 다음 안 날 되고. 그렇죠. 상대를 한 팀이 헝가리였는데 당시 헝가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꼽히는 팀이었어요.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고 서독한테 져서. 근데 그때 헝가리에 푸스카스라는 선수가 있었죠. 푸스카스상. 푸스카스. 이때 골 최고. 헝가리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던 팀이었는데 9대 0으로 졌죠 저희가. 아유. 근데 질만하다. 그래서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로 기록이 돼 있는, 아마 월드컵 역사상 최다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 축구는 시작이 됐다. 이건 라떼 오브 라떼입니다. 이걸 라떼 저는 마리아보다는 상상할 더 수 오래 없는 상상할 수 네. 역사책을 보는 듯한. 와, 거의 일주일이 걸려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날 밤에 도착했으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와. 그리고 그때는 뭐 컨디션 개념도 크게 없었을 것 같기도.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네. 그때도 동대문 구장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동대문 축구장이 일찍 지어지긴 했는데 제대로 잔디도 갖추고 이런 정식 구장이 된 지는 한 60년대나 됐을까 싶은데 이때는 거의 맨 땅에서 축구하던 시절이었죠 거의. 네. 막 무릎 까지고 그래. 자, 길어졌네요. 네. 긴 라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축구계의 그 여러 가지 직격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프로축구가 연기됐습니다. 어제 네. 하성룡 기자가 그 긴급 이사회를 취재하고 왔는데 뭐 잠시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대표자 회의를 합니다. 구단 대표자 회의, K리그 1, K리그 2 다 대표자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대구와 포항의 홈 개막전 2경기를 연기하겠다. 그 이유는 그 두 군데 지역이 당시만 해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터진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신천지 터진 다음 날 네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만 했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주말이라든가 며칠 사이에 이게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근데 말대로 좀 소집이 안타깝게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서 이제 대표자 회의에서 구단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면은 모든 구단들은 연맹의 뜻에 따르겠다. 거기서 의견을 모았고 연맹에서 이제 그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모든 개막전을 무기한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올해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빨리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2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지면 이제 일정이 어떻게 돼요?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밀린 경기는 언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한 경기만 예를 들면은 공식 개막전이니까 지난해 우승팀 전북과 FA컵 우승팀 이제 수원. 네. 그 경기가 이제 항상 공식 개막전인데 미뤄서 그 경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스케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이쯤이면 건너뛰겠다는 거죠. 네, 이쯤이면 괜찮겠다 싶을 시점에 앞둔 경기를 이제 그 경기로 하고, 앞에 예를 들어서 2개 라운드를 못했다, 3개 라운드를 못했다, 이 경기들을 추후에 일정을 배분해서 그때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A매치 캘린더로 보면은 3월, 6월, 9월, 10월, 11월 달에 A매치가 있는데 3월 달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뭐 K리그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6월, 9월, 10월, 11월 네 번의 A매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좀 커버를 하면은 괜찮겠지 않냐. 혹시나 이때 다 커버를 못 한다면은 12월에라도 리그를 치러서 38경기를
완주하겠다라는 게 1차 목표예요. 아. 근데 그것도 만약에 이제 근데 현재 보면은 3월 달에 4경기가 예정돼 있어요. 3월 달을 다 못 치른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연장하고 하면은 팀당 리그는 4경기. 팀당 4경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넘어간다. 정말 4월 중순 뭐 4월 말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아우. 불가피하게 리그 전체 이제 38경기 줄여야겠네요. 일정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머리 아프겠다. 또 승강이 아니라 뭐죠?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는 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5경기씩을 또 남겨두고 그걸 또 해야 되려면은 또 되게 골고루 경기 그- 치르게 해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또 A 매치 기간에 한다면은 또 국가대표 차출이 네. 많은 팀의 팀들은 네, 전북이나 손해를 울산 같은 볼 TV가 수밖에 엇갈리겠죠, 없는. 그때는. 아니 다른 실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관중 경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농구나 있죠, 예. 배구나. 축구에서도 그런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왜 저도 무관중을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근데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그 K리그가 A 매치 기간에 K리그 경기를 안 열기로 예전에 한번 얘기를 모았었어요. 의견을. 그렇죠, 근데 음. 불가피할 경우 그 동안에도 가끔 수년된 경기 한 경기씩 치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워낙 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모든 팀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익스큐즈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뭐 무관중 경기를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위기 단계가 좀 심각이잖아요. 네. 그 위기 단계가 좀 하향돼야 음. 개막일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무관중 얘기도 일부 구단에서 좀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관중을 주장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제 그러면 시즌권 산 사람들에겐 피해가 되죠. 관중이 들어올 수 없는데 한 시즌은 통틀어서 시즌권을 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산 사람들이 몇 경기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일정도 막 그런 틀어지고. 피해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관중 수입금이 있을 건데 그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열리면은 선수들의 승리 수당, 뭐 출전 수당 같은 것도 나가야 돼요. 돈이 더 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컸겠네요. 그렇겠죠. 또 뭐 금전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컸겠고요. 현실적인 네. 부분이 있으니까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내 종목들은 무관중으로 다 하고 네.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단 K리그는 개막을 연기를 했고요. 또 K리그는 또 그렇지만 또 다른 국제 경기도 지금 많잖아요. 네. 국제 경기 그 축구협회가 지금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당장 3월 6일에 여자 도쿄올림픽 축구 플레이오프가 열립니다. 중국과 1, 2차전 3월 6일이 1차전이고 그 이후에 11일에 이것도 원래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호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최근의 상황 때문에 3월 6일 용인에서 열리던 1차전도 지금 미지수. 장소가 아직 용인이 일단 안 한다고 그렇죠. 한 것 같죠? 왜냐하면 용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용인시에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꺼리는 꺼린 상황인데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관중 경기를 용인시에 제안을 했어요. 네. 어제 정도에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1차적으로는 용인시에서 일단은 노를 한 상황이라서 최종 조율 중인데 현 상황으로는 용인에서 안 열리고 다른 이제 도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럼 용인에서 안 봤는데 다른 도시에서 받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금 터져서 다 이래서 예전에는 그나마 강원도라도 확진자가 없어서 그쪽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진짜 전국적으로 퍼진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홈 이점을 조금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 무관중으로도 좀 국내에서 치렀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도 정세가 또 많이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그게 또 좋은 당장 방법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그쵸. 네네.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소집부터도 이주- 문제일 것 같아요. 열흘 소집하면. 열흘 남았구나. 소집은 언젠지 나왔나요? 혹시 뭐 여자 지금 하고 있죠. 소집 대각 네, 훈련하고 있나요? 있죠. 그냥 파주에서 하면 안 될까요? 파주 고별전 뭐 이런 안 그러면 여기 호주에서 그냥 2연전을 할 것 같은 제가 받아칠까요? 아니면 농담은 넘길까요? 거 됐고요. 눈빛이 달라지네. 3월에 경기가 많아가지고 쳐봐. 맞다 쳐봐. 받아쳤다가 진짜 맞는 대표팀 A 대표팀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홈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26일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천안이에요. 천안에서 경기를 하는데 아직까진 천안에서 뭐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진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는 뭐 천안에서 계속 경기는 진행될 것 왠지 같아요. 무관중으로라도 이건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해야죠. 네. 근데 또 문제는 지금 그 우리나라 사람은
입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호주가 만약에 또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협회랑 좀 얘기를 했는데 당시 호주 개최지 결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 국내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 단계까지 가기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근데 3월 11일 열리기 전에 호주가 만약에 스탠스를 좀 바꾸게 된다면 이것도 머리 아픈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중동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개 국가에서 지금 한국인 입국 이거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금지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르단도 맞아요. 뭐 복싱 대표팀이 거기서 올림픽 예선 치러야 되는데 요르단 입국 입국 금지. 금지됐어. 근데 이거 뭐 풀리긴 했어요. 네. 선수단 검사해서 괜찮으면 들어오게 조건부 허용을 했거든요. 호주가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안 오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땐 더 나아지지 않으면은 아마 안 오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참 어렵습니다. 또 올림픽 축구 대표팀도 평가전. 머리 아프죠 올림픽 네, 팀도. 국내에서 두 번의 평가전. 듣기만 해도 머리 아파. 듣기만 해도. 남아공하고 코트디부아르였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오는 거잖아요. 한 경기만 하고 갈 수는 없어서 일본하고 같이 아이고. 이 팀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교대로 두 팀을 섭외해 놓고 먼저 붙는 팀 일본하고 한 팀이 먼저 붙고 나머지 팀이 우리랑 나중에 붙고 이렇게 교차하는 건데 남아공 코트디부아르 두 팀 중에서 현재 남아공은 방일 방한을 거부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유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 근데 두 팀의 매치업이 그렇게 동시에 성사되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가 일본 축구협회랑 논의를 해서 그 두 팀을 제3국 중립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평가전을 하는 게 네 팀이 한 어떻겠냐. 군데 모여서 근데 그 한 군데 전지훈련이네요, 나라에서 전지훈련. 과연 일본과 한국 선수들을 그렇죠. 다 쉽지 않죠. 받아줄까요? 지금 유럽 그렇죠. 쪽은 코로나에 그것도 그렇네. 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유럽도 네. 지금 이탈리아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 심지어 일본 남아공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팀이지만 유럽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부분은. 뭐 일단 중동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이게 우리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일본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상대 팀도 동의를 해야 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무관중 경기. 지금 서울하고 울산이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죠. 3월 3월 초에 열리는 ACL 경기. 우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세리에 A 무관중 경기 한다죠.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쪽에 지금에서 거기도 그 사망자가 8명인가 맞아요. 나오고 확진자가 200명을 네. 넘어서 지금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탈리아 팀이 지금 2개 올라와 있잖아요. 유벤투스하고 나폴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탈리아 원정을 안 갈라 그런대요, 지금. 그 상대 팀에서. 그러고 있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지금 완전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선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유벤투스하고 인터밀란이 굉장히 거기서 나폴리까지. 라치오까지 나폴리가 치열한데 3월에 유벤투스하고 인터밀란하고 경기가 있는데 밀라노에서 근데 밀라노가 이제 무관중 경기가 결정이 됐어요. 그게 최고의 빅매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세리에 A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상황이더라고요. 아이 아쉽다.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기성용 선수도 지금 코로나 검사만을 남겨놓고 있답니다. 메디컬 테스트. 메디컬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코로나 그죠? 검사만 남았나요? 그렇죠. 아까 네. 초반에 이제 오늘도 방송 후에 뭔가 또 나올 것 같다라고 한 얘기가 이건데 지금 왜 기성용 선수의 오피셜이 이렇게 뜨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출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말 사이에 거기서 메디컬 테스트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날 받았죠. 메디컬 테스트를. 그리고 통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제가 그 기성용 측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검사.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또 이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가 된 또 저주받은 타이밍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앞에 말씀드린 게 이 얘기였고요.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뭐 문제 없겠죠. 이미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떠났고 맞아요. 또 거기서 메디컬 테스트 통과했으면 뭐 무난하게 마요르카죠. 네네. 네. 18위 팀이죠. 네. 강등권인데 뭐 16위인 에이바르와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잔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입단을 한 겁니다. 입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 언론에서 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200경기 이렇게 뛴 선수라고 뭐 좋은 플레이어다 얘기는 칭찬을 하면서도 스완지 시티 당시의 경기력이면은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가 있다. 하지만 뉴캐슬에서의 경기력이면은 여기서도 주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캐슬에서는 워낙 경기력을 보여주기가 힘들었지 기회가 않았나요? 별로 없었죠. 그렇죠. 감독이 베니테이스 감독에서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출전 기회가 없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현재 몸 상태가 아픈 데도 없고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는데 한 가지 경기 감각이죠. 못 뛴 지 오래됐으니까 경기 감각 얼마나 빨리 이제 끌어올리냐가 얼마나 거기서 스페인에서 성공할 수 있냐 그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계약은 안 나왔죠. 뭐 기간 같은 거라든지 뭐 2년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네, 알려진 건 없고 아름아름 들은 걸로는 이제 단기 계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계약 관계 워낙 오피셜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네. 이 팀이 지금 강등 싸움을 하는 팀이니까 아마 잔류하게 될 경우 뭐 연장하는 계약을 연장하는 연장. 그런 옵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성용 선수가 또 스페인에 오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 국내 복귀를 바라는 팬 심정에서는 국내 복귀는 끝난 것 같아요. 아예 끝났을까요? 네. 아, 전북도 그냥 힘들까요? 힘들지 네. 않을까. 어떻게 주변에 또 그 시즌권 파신 분들 없나요? 다행히도 없긴 한데. 다시 말해야겠네요. 국내 복귀라기보다 서울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 혹시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네. 근데 일단 어쨌든 지난번에 떠나면서 인터뷰할 때는 국내 복귀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 잘 라는 식으로 모르겠어요. 얘기를 뭐 했죠.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그 FC 서울한테 이제 FC 서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나갔죠. 그날- 팬들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인터뷰를 쭉 보는데 진짜 뭐 칼을 갈고 왔더라고요. 아예 뭐 할 말 다 하는 느낌이었고. 많이 서운했나 봐요. 진짜 예. 그죠? 그 말도 있었죠. 내가 들어놓지도 않았다. 그런 말도 있었죠. 뭐 예, 전북 그런 가려면 말도 갈 수 있었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네. 이렇게 쫙 네. 정리를 해주고 나갔습니다. 미련을 갖지 마시라고 네. 말을 하고 나갔어요. 아무튼 뭐 스페인에서 좀 늦지 아쉽긴 한데 그죠? 스페인에서 제2의 축구 인생 마무리를 뭐 스페인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일단 어쨌든 잉글랜드를 떠나서 스페인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그래도 그 나이에 진짜 또 스페인에 가서 도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예, 일부 리그 팀에 가는 것 근데 자체가. 예전부터 기성용 선수가 스페인 리그를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음. 기회만 나면 스페인 리그를 가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전에도 이유는 뭘까요? 스페인 리그의 그 이런 오밀조밀한 오미조미나 패스 축구를 워낙 기성용 선수가 패스 마스터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런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따라했던 거예요. 기성용 선수가.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원래 바르셀로나를 좀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 예전에 뭐 FC 서울이랑 바르셀로나 딱 두 개의 구단만 인스타 팔로우를 해놨다 뭐 이런 기사를 또 본 것 같긴 한데. 어디 하는 쪽은 언팔됐을 가능성이. 그거는 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나갔죠. 다신 보지 말자. 언팔 했겠네요. 그동안 그죠? 즐거웠고 네. 다시는 보지 말자. 언팔이 확실하죠. 자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네. 저희가 이제 페널티킥을 좀 잘해달라고 했더니 다치면 어떡해요. 네. 그날 정말 열심히 뛴 거였었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 부상 내용부터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팔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 전완근. 전완골. 얘가 전환이죠. 네. 팔꿈치부터 손목 사이에 있는 그 뼈인데 거기 뼈가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요골이라고 하면은 손바닥을 하늘로 향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게 요골이더라고요. 안쪽에 있는 게 척골이고. 지금 요걸 들으시는 순간 손바닥을 드립 하늘로 봤을 때. 아니 드리블 이 상황에서 치면 안 되죠. 요걸 드리블 타이밍이 있답니다. 여기 또 사과하라고요? 근데 이 그 공중에 떴다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착지하면서 팔로 착지해서 네. 거기에 이제 아마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골절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 2017년 6월달에 카타르와의 A 매치에서도 당시에 같은 부위 뼈가 부러졌었어요. 전반 30몇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바로 통증 호소하고 경기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교체 아웃됐죠. 그 당시 부위보다 지금 알려진 거는 2cm 더 위쪽. 팔꿈치에 가까운 쪽 위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쪽인데 왜 이번에는 경기를 풀타임을 뛸 수 있었느냐 이걸 좀 여러 닥터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네. 이게 관절에 조금 더 가까우면 근육이 많다라고 해요. 그럼 근육이 뼈를 좀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증은 이전 부상보다 덜했을 거다. 조금 덜했을 거다. 그래서 뛸 수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관절에 가깝고 이쪽이 약간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라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이미 골절됐던 부위에 재수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활은 이전보다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수술은 잘 됐고 원래 수술하고 한 일주일 뒤에 잉글랜드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아직 미정. 아니 수술을 그러니까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퇴원을 했어요. 일요일 밤 아니면 월요일 오전에 퇴원한다고 했었거든요. 퇴원을 하고 나서 당분간 국내에서 이제 수술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나서 받고. 잉글랜드로 간다고 했는데 아직 출국 일정은 뭐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잉글랜드도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가 이제 번지고 있는 나라를 거쳐서 온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는 거기 가서 자가격리를 당하게 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제 다 어느 정도 치료를 마무리를 하고 지금 가도 당장 또 몸도 성취하는데 자가격리까지 하게 되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하고 가서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그래서 복귀를 언제 할까요? 이건 정말 무리뉴 감독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약간 해탈?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뻥카? 뻥카요? 뻥카라고 뻥카인 줄 알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무리뉴가 그 일단 약을 친다는 느낌도 좀 애매하고 네. 그 일단 해리케인이 다치고 공격수들이 다 부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뭐 긴급 그 이적을 영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확인해봐야 돼요. 스페인은 쉽더라고요 보니까. 스페인에 있는데 잉글랜드에도 그게 있었는지 좀 확인해봐야 그러니까 돼요. 이적 기간이 지금 끝났잖아요. 이적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만약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바닥이 나면 몇 개월 이상 부상당하거나 다치게 되면 이게 약간 이머전시하게 그런 그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룰이 있어요. 그게 스페인은 있거든요, 확실히. 제 기억으로도 잉글랜드에도 1, 2년 전에 어느 팀의 골키퍼가 다 부상당해서 그렇게 이머전시로 영입했던. 그래서 아마 무리뉴가 손흥민도 아예 시즌 아웃이라고 해버리고 해리케인 어차피 시즌 아웃이고 하니까 우리 공격수 없으니까 이머전시 카드를 하나 쓰려고 하나? 라고 처음에 그랬죠. 왜냐하면 토튼 우리가 봤을 때는 풀타임을 다 뛰었고 그리고 구단 홍보팀에서도 한 4주, 6주 이 정도 나왔어 처음에. 예, 그렇죠. 그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안에 당연히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리뉴가 이번 시즌에 못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구단 홍보팀에서 넘버 오브 윅스라고 했었죠. 약간 몇 주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무리뉴 감독이 넘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무리뉴 감독이 근데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a few weeks라고 했어요. 그때 홍보팀 관계자 바로 옆에서 넘버 오브 윅스 그랬더라고요. 어퓨면은 몇 주인데 그렇죠. 많은 몇 주가 되겠네요. 근데 이 넘버 오브 위크조차도 그때 무리뉴가 나중에 그러지 않았나? 넘버 오브 먼스가 될 거라고? 구단 홍보팀의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고 자기는 시즌 아웃이 될 것이다 예상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무리뉴 감독이 제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심각했던 걸로. 겉보기에는 사실 그렇죠. 바로 또 뛰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팔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해서 저희도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면 3년 전에는 제가 뭐 의학적인지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면으로 뼈가 골절됐다고 했었어요. 3년 전에. 근데 이번엔 나선형으로 골절이 됐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약간 깨끗하게 이렇게 골절된 게 아니라 약간 S자 모양? 약간 금이 가면서 골절이 된 모양이구나. 하긴 단면으로 골절되면 이렇게 붙이기도 편한데 이렇게 나선형이면 수술도 더 좀 어렵긴 이게 핀셋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 또 신경도 가깝고 이게 또 얇은 뼈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수술도 더 어려웠고 재활 기간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의학 전문이 아니니까 뭐 이건 다음 주에 사과할 일 없겠죠. 이건. 조동찬 기자님. 지난번에는 그 몇 시즌 전에 그 팔에 깁스하고 출전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도 골도 그래도 몇 골 넣어주고 했었는데. 깁스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호대만 하고. 그런데 이게 복귀도 손흥민 선수의 얼마나 그 재활이 빠르느냐에 따라도 많이 갈릴 것 같고 출전 의지에 따라서도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아무래도 팔이라서 뭐 다리 그런 부분이면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보다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정확히 2달 걸렸어요. 복귀까지. 근데 당시에는 그때도 이제 6월 A 매치에서 그랬고 중간에 프리 시즌이 있어서 프리 그때 시즌 나왔죠. 개막 처음에 한두 경기 못 나오다가 아마 딱 2개월 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당시 기준으로 2개월을 치더라도 4월 중순 이후잖아요. 그럼 한 진짜 토트넘은 리그 경기만 치면 3-4경기밖에 안 남은 시점이고 그렇게 빨리 복귀가 가능하겠냐 싶은 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상 상대들이 태클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복귀 시점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늦게 완벽하게 치료된 뒤에 돌아오는 게 재발 방지에도 좋겠죠. 참 5경기 연속골 넣고 잘 나가다가 또 그렇죠. 타이밍도 참 이 타이밍도 좀 안 좋네요. 또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그렇고 리그 경기도 그렇고 바로 내리 2연패를 해버리면서 거의 졌어. 지금 무리뉴 감독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탈했어요. 그냥 반점 나갔죠 그냥. 막 아니, 경기 이제 막 전에도 해탈했어요. 웃어요 막. 네. 맛이 갔어요. 나도 봤어요. 네. 약간 무소유의 경지에 이른 건가 사람이. 아마 우리의 공격수들은 병원에 있다. 머리를 민 것도 이미 해탈하고 나서 맞아, 머리 약간 깨우친 것 같아요. 부상이 뭔가를. 이쁘시던데. 하여튼 토트넘도 지금 위기예요. 어쨌든 토트넘이 네.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졌죠. 네. 홈에서 졌죠, 그것도. 네. 1대0으로 졌죠. 네, 그리고 또 리그에서도 첼시한테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2대1로 지면서 또 이 경기 아찔했잖아요. 로셀소 퇴장당할 뻔하고. 그렇죠. 네. VAR까지 봤는데 다행히. 또 라이프치히전에서는 또 델리알리 또 물통 집어던지고 이게 어수선해요. 좌충우돌 우당탕탕 토트넘이 돼가고 있는 게 토트넘 이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빠져서 물론 공격수가 없는 것도 큰 문제긴 큰 문제지만 또 하나로 부각되는 게 손발이 안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 맞아요. 그 로셀소가 이제 막 측면으로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로셀소 지금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게 로셀소하고 베르바인이잖아요. 베르베인. 어떻게 그랬죠? 베르베인. 베르베인. 네, 베르베인. 막 다 알아듣는 걸로 하죠 뭐. 베르바인이라고 하도 하니까. 네. 베르베인하고 로셀소인데 이 두 선수가 이제 로셀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겨운 업무를 맡는 거죠. 임무를 맡는 거죠. 손흥민의 자리로 가서 뛰어야 되니까. 소년 가장이 된.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때는 잘하는데 이 패스 알라니까. 타이밍이라든가 네. 이 조직력이 떨어져서 공격력이 확실히 좀 약화되는 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뭐 어떡하냐? 실질적으로 케인이 빠졌을 때 더 공백이 크냐, 손흥민 빠졌을 때 크냐 이거 좀 따져보기 힘들겠지만 스탯으로 보면은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뒤에 이제 토트넘이 치른 경기가 9경기인데 그 중에서 5승 3무 1패를 했어요. 근데 14골 넣었어요. 경기당 1.56골. 근데 지금 손흥민이 빠진 2경기에서 2패했죠. 거기다 2경기에서 1골 넣었나요? 네. 근데 1골도 자책골. 자책골. 상대의 자책골. 근데 뭐 손흥민만 빠진 게 골 넣은 선수가 아니고 없는 거죠. 해리케인도 둘다 빠지고. 시소코도 빠지고 뭐 요리스가 요새 열일하고 있죠. 네, 돌아와서 잘하고 있긴 한데. 방금 김웅룡 감독 생각나네요. 캐리케인도 없고 토트넘 흥민이도 없고 힘내세요. 이럴 때 무리뉴. 모리뉴가 힘내갖고 진짜 명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리랑도 친해지고 그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명장이라면. 정도 갖출 건 갖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없긴 하네요. 무리뉴가 없죠. 5백을 쓸 줄이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죠. 진짜 파이브백을 썼잖아요. 첼시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입축구 하면은 그때 라이프치전을 보고 뭐 3백 혹은 5백 이런 좀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써도 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공격할 사람이 없었네요. 그렇죠. 뭐 1대0으로 진 걸 잘 졌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라이프치히한테 전반에 한 2-3골은 더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정말 슈퍼 세이브였죠. 네. 요리스가 뭐 그냥 날라다녔죠. 요리 잘했죠. 그거는 이미 이제 부패한 개그입니다. 요리로 물들고- 넘어갈까요? 부패한 물들고 요리입니다. 있어. 자, 이렇게 어수선한 와중에 네. 리버풀 얘기도 하고 나갈까요? 리버풀 네. 오늘도 기어이 이겼습니다. 이제 어? 몇 승 4승 남았죠? 4승 남았어요. 남았죠. 4승 남았어. 오늘도 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꾸역꾸역 마네가 또 아직 들썩었죠? 이기고만 해? 이기고만 해. 이거 약간 살짝 고인물. 만에 정말 거의 이제 유효 기간 다 돼가는 음. 개그입니다.
어쨌든 마네가 2경기 연속 결승골 넣으면서 리버풀 짱이다. 저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졌어요. 네. 원정에 지고 거의 패배를 인정 못하는 약간 그런 듯한 그 거만한 인터뷰 이것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화가 났죠. 그래서 리버풀은 지금 앙필드에서 앙 물어버릴 거야 이러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 승승장구하면서 리버풀이 리그 최다 연승 타이 18연승. 이런 걸 따라하고 그래요. 18연승 같은 거를. 욕하신 거 아니죠? 홈 최다 연승 타이인 21연승. 요 홈 최다 연승 최고 기록은 72년도에 또 리버풀이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와, 리버풀이 리버풀을 그렇죠. 이제 넘어서는 순간이 온 거죠. 라이벌은 오직 나. 뭐 이런 거. 오늘 또 홈에서 했기 때문에 홈에서 지면은 여러 가지 기록이 다 깨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이겨서 이제 우승까지 4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4승밖에 안 남았어. 자, 예전에는 리버풀의 이제 라이벌 팀이었죠. 맨유나 뭐 이런 팀들이 리버풀 팬들을 놀리는 게 이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없는 팀아 이런 그쵸. 식으로 놀렸는데 지금 반대가 됐죠. 이제 우승 30년 만에 우승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의 첫 우승이고요. 30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옛날에 리버풀 팬을 놀렸던 맨유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시즌이죠. 그래도 맨유가 지금 꾸역꾸역 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 토트넘 위에 올라왔죠 이제. 네. 그래서 턱밑까지 첼시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다. 턱밑.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참 우리 황의조 선수 골 소식을 잘 못 전해드린 것 같아. 네. 우리 중계인데 연속골인데 또 네. 계속 잘하고 있어요. 헤더골. 계속 머리 쓰고 있는데. 네, 계속 머리 쓰고 있는데. 머리도 잘 쓰고 있죠. 황의조 선수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근데 크로스가 거의 택배 수준으로 넣은 아니, 거. 황의조 거의 되게 선수가 머리 탁잘 넣었던데. 위치를 잘 잡은 거죠. 아마도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라는 저도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네, 보면서 마크를 네. 많이 놓쳤더라고요. 아예 네. 신경을 많이 안 쓴 놓쳤죠. 듯한. 네. 네. 되게 공간이 좀 많이 났어요. 돋보였어요. 네. 그 자리에서 뭔가. 잘했네. 이제 황의조 선수가 올 시즌 6골 넣었거든요. 이번 PSG전 헤딩골로 인해서 프랑스 론에서 은근히 황의조 선수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200만 유로에 영입한 선수치고는 괜찮다. 그렇죠. 이런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들인데 첫 시즌에 그것도 황의조 선수는 비시즌도 없이 휴식기도 없이 가서 지금 시즌 뛰고 있잖아요. 네. 첫 시즌에 6골 넣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프랑스 리그에서 성공적인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윤일록 선수까지 프랑스 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가 13명 정도 돼요. 네. 그중에서 주요 공격수들의 첫 시즌 골 수만 비교해봤을 때 현재 황의조 선수가 1위더라고요. 아 진짜 아. 박주영 선수를 이겼나요? 골 감각은 확실히 있어요. 네. 그렇죠. 박주영 선수가 모나코에서 첫 시즌에 5골 넣었고요. 아. 그거보다 많이 넣은 선수가 있습니다. 석현준 선수가 아. 2017, 2018 투어에서 6골 넣었더라고요. 아. 근데 황의조 선수가 이제 6골. 앞으로 석현준 남은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포르투갈에서 간 그렇죠. 거죠? 많이 포르투에서 유럽 많이 전임으로 하고 간 거예요. 자리를 잡고 갔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처음 도전하는 황의조 선수하고는 좀 그렇죠. 경쟁이 좀 덜했지 않을까. 그건 네. 그런 게 잘했다. 있었겠죠. 초반에 막 우리가 안 맞는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막 뭐 기회도 잘 못 받고 이랬잖아요. 힘들어한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하네요. 측면에서도 지금 중앙 원 포지션이 아닌 데서도 6골 넣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일단 골 넣는 것만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 기존의 황의조 선수가 많이 넣었던 그런 장면들은 아니었잖아요. 뭐 중거리 슛이었다거나 거의 정한차기. 그렇죠. 뭐 헤딩 아니면 중거리 슛이었죠 거의. 그렇죠. 원래는 이제 골 이렇게 페널티 에리어 그렇죠. 근처에서 그렇지. 바로 때려버린 돌아서 때려버리는 어려운 거 요런- 잘하는. 타겟형 스트라이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골문하고 가까운 곳에서 많이 골을 넣었었는데 프랑스 가서는 좀 페널티 박스 밖에서도 많이 넣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의조 선수가 생각보다 이골 소식 같은 게 많이 안 들리길래 그러고 뭐 출전도 많이 안 받아주는 것 같길래 적응하는데 좀 힘들어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선수들이랑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되게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이제 필드골을 좀 넣어야죠. 네. 지금 3경기가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골이. 그랬기 때문에 좀 필드골 그러니까 인플레이 상황에서 슈팅이 좀 많이 없다는 거. 그런 맞아요.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도 여전히 슈팅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아닐까. 맞아. 확실히 이 슈팅 잘하는.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담이 있어요. 네. 풀 경기를 보진 못하는데 하이라이트 골 넣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면은 막상 다른 황희전 선수의 이 찬스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그래서 아쉬운 이제 것 같네요. 스스로 몰고 들어가서 슈팅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받아서 슈팅하는 것보다는 음. 아무래도 필드골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그 부분이 이제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해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 축구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사실 축구 쪽에서 크게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특히. 한 주만에 뭐 얼마나 상황이 더 나아질지 알 수 없지만 다음 좀 주는 좀 괜찮아지겠죠. 이번 주가 고비 네. 같아요. 네. 다음 주는 좀 밝게 음. 여러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박진영 좋겠어요. 작가가 열심히 그 K리그 이 특집 네. 준비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잠정 연기. 잠정 연기. 무기한 연기. 무기한 여러모로 참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축을 봐도 우리나라 선수들 손흥민 선수 다치고 뭐 기성용 선수는 K리그 복귀한다가 외국으로 가고 뭐 지금 국내 K리그도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축구 팬으로서는 진짜 우울한 최근 기간인 것 같아요. 구단들도 머리가 아픈 게 아까 얘기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뭐 수원, 전북, 서울 뭐 이런 팀, 울산 이런 팀들은 다 클럽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하면 돼요. 근데 일부 시도민 구단, 뭐 인천, 성남, 일부 리그로 치면 아마 그 정도 팀들 텐데 이 팀들은 그 훈련장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요. 시설 관리 공간에. 그래서 근데 요새 또 다중 이용 시설은 또 폐쇄가 많이 네. 돼서 훈련장조차 구하기가 요새 쉽지 않다고 해요. 구단도 이런 아.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흥행을 이끌었던 또 대구가 지금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흥행에는 굉장히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 선수들은 매일 발열 체크 받는다고 해요 요새. 아,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거의 외출 금지돼 있고. 그렇겠다. 진짜 딱 훈련만 하고 바로 집에 가고야 거의 그런 수준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K리그가 빨리 개막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겠죠. 자, 코로나 다 예방에 네.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